마스크도 좋고 오디오도 수려하고 하기 때문에 엄청 그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직접 다녀보시니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최고위원회 출마를 좀 이렇게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대려 저는 좀 가슴이 아프다. 많이 나오셔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특정 개파는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좀 나오셔야 될 분들은 숨을 고르거나 좀 주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고위원이 된들 당대표가 된들 욕분이 더 먹겠냐라는 생각들이 기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내 한 몸 희생해서 싸울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후보군이 없어서 싸울 사람을 못 뽑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진짜로 많이 참여하셔서 전투력 강한 사람들을 전진 배치시킬 수 있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보수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진짜 지지율이 높을 때는 서로 나오겠다고 하고 그렇죠. 우리 당의 당원도 하루도 안 해본 사람들까지도 나오겠다고 다 달려들고 이거 지금 지난번 지선 때 그랬잖아요. 네. 당이 어렵고 이렇게 10%대 지지율로 떨어지면 다들 뒤에 숨고 이때 젊은 사람들 나가서 싸워봐라 이러고 이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야 경쟁자가 적으면 좋지만 이것은 우리 당에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강력한 분들 내가 진짜 이 당 구해보겠다. 보수를 구해보겠다. 대한민국 구해보겠다는 분들께서 용기를 갖고 도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실패해서 욕분이 안 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패배주의입니다. 이 보수가 더 이상 패배주의에 쌓여 있어서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갑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고 우리가 패배를 거듭한 상황이지만 내 한 몸 불살라서라도 이기고 승리하겠다라는 의지로 많은 분들의 출마를 간청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최고위원으로 이제 출마를 하셨는데 당원들이나 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어떤 부분을 간절히 요청하는 것 같아요? 양 계파별로 나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계파라고 보기도 힘들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당 내 보수주의자들과 그리고 자기 정치를 위해서 보수의 등에 올라탄 사람들 간의 싸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회주의자. 네. 근데 한쪽의 주장은 지금 윤석열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네, 그리고 사과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이들이 말하는 혁신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력들이 있고요. 또 이를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도 전 있다고 봅니다. 당내에 많이 유입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바는 싸우는 게 곧 혁신이다. 투쟁이 혁신이다. 지금 투쟁 속에 혁신을 해야지 책상머리에 앉아서 혁신안 짤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혁신안이 없어서 언제 혁신 못했냐. 이미 혁신안 다 나와 있다. 실행 의지가 없었을 뿐이고 실천하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지금 우리 당원들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와 맞서 싸울 사람들, 이재명 정부가 국익과 국민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강력하게 대응할 사람들, 그리고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지금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인들과 그리고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진짜로 지도자로 뽑으려고 하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이 이번에 당대표부터 청년 최고까지 다 들어가져야 저는 보수의 희망이 있고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뭐 누구라고 네. 특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뭐 보도된 걸 보면은 국민의힘이 안방을 저런 전환길류에게 넘길 수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갈라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전환길 강사에 대한 입당을 반대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강력하게 뭐라고 했죠. 이 여론에 대해서. 전환길처럼 힘들 때 싸워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당이 항상 등 돌리고 배척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안 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요. 전환길 강사가 이번에 피선거권이 없어요. 예, 피선거권이 없어서 출마를 하지 못함에도 마치 출마를 할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이런 갈라치기, 지금 전환길 강사를 굳이 이름을 계속 거론하면서 당내 전환길 세력이 장악한다, 장식한다 등의 형태를 내고 있는 것 역시도 갈라치기다. 자, 그럼 이들의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누구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 당은요, 특정인 한 명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혹은 나간다고 하더라도 휘둘리는 정당이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당이 사람을
힘을 보고 쫓아가서 되는 정당이 아니라 가치를 보고 쫓아가는 정당이 될 때 강한 정당이 되는 겁니다. 이준석 나갈 때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안 된다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나가고 나서 실제로 6, 7개월 후에 우리 지지율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올랐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준석 한 명에게 우리가 의지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한동훈 한 명에게 의지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의존하지 마라. 우리가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가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려고 한다. 자, 누군가를 세워놓고 그 사람 인기 시들해지면 또 죽이고 딴 사람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이 사람 아닌 거 알면서도 다른 인물이 없다면서 또 다시 세우려고 하고 이 무한 반복을 지금 수십 년째 이미 하고 있다. 자, 우리 보수들은요 진짜 강한 보수를 원한다면 이런 갈라치기 선전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을 위해서 보수를 위해서 진짜 노력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보면 됩니다. 이분들에게 박수 쳐주면 되고 보수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같이 응원해주면 됩니다. 전한길 강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보수를 위해 싸웠던 분이고 그리고 보수가 잘 되길 바라는 분입니다. 그럼 같이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계속 배척하면 전에도 말했지만 싸웠던 분들을 배척하면 나중에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만 남습니다. 이때 국민의힘은 비겁한 정당이 되고 싸울 줄 모르는 정당이 된다라고 제가 수차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든 보수의 가치를 알고 지키고자 노력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뛰는 분들은 박수를 쳐드려라. 네, 진짜 우리가 비판해야 될 자들은 보수의 가치를 저버리는 자들이다. 자경화, 당내 자경화를 만들려고 하는 자들을 비판해야 맞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뭐 당대표 이제 이 경선도 치열할 텐데 제가 뭐 특정 후보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후보자님은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좋겠다. 어떤 기준 같은 거 있어요? 제가 계속 반복 강조하는데 보수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리고 대여 투쟁이 가능한 사람 전 이 두 개가 지금 우선 덕목이라고 봅니다. 이 두 개가 되기 전까지는 혁신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것도 몇 번 말했지만 지금 호란이 터지고 외란이 터져서 적군들이 우리 목에 칼과 총을 겨누고 있는데 책상머리에서 혁신 안 짜고 있으면 됩니까? 총칼 들고 나가서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들의 공격을 막고 승리한 후에 우리가 반성도 하고 혁신도 할 수 있습니다. 싸워야 될 때 싸우는 타이밍을 놓치면 패배뿐이 남지 않습니다. 지금은 싸워야 되는 순간이고 강하게 맞서 투쟁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투쟁 속에 혁신이 있고 투쟁이 곧 혁신입니다. 자, 그러면 투쟁력, 대여 투쟁이 가능한 사람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울 사람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면요 정책이 나옵니다. 보수의 가치에 맞는 정책이 나오고 이것은 중도 확장이 충분히 가능한 매력적인 정책들입니다. 왜요? 보수의 가치에 대한민국 발전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너무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안 돼야 될 사람이 명확합니다. 네, 안 돼야 될 사람이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봅니다. 이들을 제외하면 길이 있다. 네. 항상요 좋은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요 오지선다가 있다. 그러면 뭐부터 합니까? 어려운 문제. 아닌 것부터 거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 누가 아닌지 걸으시면 됩니다. 누가 긴지 헷갈리신다면 아닌 사람부터 걸르십시오. 그러면 남은 것 중에 답이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여론조사 보면 역선택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사람이 조경태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삭제해가시면은 선택을 할 수 있겠다. 제가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전당대회를 끝으로 다시는 경선에서 예. 네, 컷오프 과정에서조차도 이렇게 당신과 여론조사를 5대5로 썼거나 그렇죠. 민심을 100%로 하는 일은 없게 만들고 싶습니다. 예, 우리 당 역시도 지금 당원 당규 8대2로 되어 있는데 예. 이 기조를 완벽히 유지하거나 최초 컷오프 단계부터 네, 그리고 아니면 정말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당원 100%로 가는 것이 무조건 맞다. 그래야 역선택을 막을 수 있다. 자, 역선택은요 우리 정당의 대표를 뽑는데 정말 부적절한 겁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일반 선거하는데 일반 아이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특히 정당은 가치 집단입니다. 이념 집단입니다. 우리 가치와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국민의힘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준다? 여기서부터 패착이 시작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이러한 패착의 끝이 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예. 댓글에 뭐 반응이 뜨겁습니다.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후보자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조국당, 진보당 같은 경우도 당원 100%로 당대표 뽑거든요. 이기는 길을 아는 자와 지는 길을 아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싱 챔피언이 왜 챔피언인 줄 아냐? 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예. 언젠가는 쓰러지고 챔피언 자리를 내놓겠지만 챔피언인 동안은 이 사람들이 KO 당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쓰러지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지는 방법만 택하고 있다. 민주당, 계속해서 이기는 민주당이나 그리고 혜성처럼 등장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의석 가져갔습니까? 이들은 지금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계속 지는 방법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들이 선동하는 대로 우리는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기는 방법을 봐라. 상대방이라도 적군이라도 배울 거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당원 100%로 먼저 이러한 룰부터 바꿀 때 정상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모든 사회는 똑같습니다. 룰이 명확할 때 구성원들이 자기의 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룰이 정확치 않으면 롤도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룰이 정확치 않으니 야 이거 내가 보수 가치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 중도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 좌파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 헷갈리는 겁니다. 후보들도. 왜요? 표 받아야 되니까요. 저처럼 보수의 가치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겁이 없는 겁니다. 네. 자, 근데 대다수는 야 이거 너무 세. 지금 김민수 논조로 가면 너무 세다. 저거보단 약하게. 야 이거 안 돼. 좌클릭 좀 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치가 제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룰부터 제대로 잡아라. 그러면 룰을 제대로 잡으면 롤이 잡힌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앞으로 8월 22일 날 그 청주에서 이제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그 전당대회 일정이 지금 한 20여일 남았는데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조금 안내해 주세요. 저도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은 일단은 당대표 같은 경우는 4번의 토론회가 있는 것 같고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1번인가 2번의 토론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 4곳을 돌면서 합동연설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변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당대표 선거 지금 얼마나 화려하게 계속 전국 곳곳을 돌면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근데 우리 당 같은 경우는요, 토론회 기회조차도 너무 작아요. 자, 토론회 기회가 이렇게 적으면은 당원들이, 국민들이 뭘 보고 저 사람들의 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네. 토론회 기회도 많아야 되고 연설의 기회도 많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당대표 후보가 아니라고 하면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는 현장을 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조직선거이기 때문에. 그럼 이들 같은 경우는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토론회가 이렇게 1, 2에 잡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당의 후보들을 면면을 좀 알려줘야 되는 것이다. 경쟁력들을.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민주당의 축제처럼 체육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응원하고 같이 외치고 소리 외쳐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당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끝나버리면 다 체육관에서 나가버립니다. 이거 지금 지난번 전대 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네. 자,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요, 우리 당도 저는 현장 투표해도 된다고 봅니다. 네. 제가 여기 2019년에 들어왔을 때 처음 본 전당대회가 황교안 그리고 오세훈 김진태 이렇게 세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했던 선거인데 이때 우리 현장에서 투표했습니다. 예. 네. 진짜로 그 열기가요, 얼마나 뜨거운지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는 지금 퇴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퇴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야 된다. 좋은 것들은 계속해서 변화시킨다고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거는 유지하는 것도 혁신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보수의 정신이죠. 네. 현장 투표하면 전부 거의 모이게 되거든요. 정말 이 한 표 한 표에 자신의 어떤 그 염원을 담아서 집어넣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지죠. 관심을 아주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이거 뭐 전자투표하면 이거 간편하긴 하지만 뭔가 좀 이 실감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전당대회만큼은 이 현장의 열기를 좀 알아야죠. 줄 서서 투표했습니다. 저 전당대회 첫 전당대회 투표예요. 정말 줄 서서 이거 줄을 1시간 2시간 서도요 기다립니다. 사람. 그렇죠. 그렇죠. 네.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동안 또 선거전이 펼쳐집니다. 막 황교안, 오세훈 막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네. 이게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기에서 또 전우회라는 게 생깁니다. 진짜로 무서운 게요.
남녀 간의 사랑, 자식과 부모의 사랑, 그리고 그 다음에 전우회예요. 예, 전우회 정말 무시 못합니다. 근데 우리 당은 같이 싸우지 않으니까 전우회가 없는 것이고 전우회가 없으니 함께 결속력이 다져질 수 없는 겁니다. 민주당 보십시오. 맞든 틀리든 일단 싸우고 보니 전우회가 계속 형성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네. 2019년 20년도에 현장에서 강화문에서 싸웠던 수많은 동료들은 저희들은 전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 같이 길에서 싸웠던 분들은 그러니까 싸워야 할 때 싸우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싸울 줄 알아야 실전 능력도 강해집니다. 예, 방송 이렇게 자주 하시니까 정말로 말도 더 안 그래도 말 잘하시는데 더 잘하시는 거고. 네, 이거를 계속 훈련시켜야죠. 예, 청년들이든 그리고 신인 정치인들이든 계속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것도 훈련시켜야 대여 투쟁력도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싸울 기회를 당 자체에서 만들어야지 계속해서 뒷공문에 숨는 이런 문화를 만들면 계속해서 우리는 퇴보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그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은요, 제가 봤을 때 토론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후보는 우리 김민수 후보가 아닐까. 일단 마스크, 오디오, 비디오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관세 협상 이야기 좀 하죠. 네네. 아니 지금 이거 8월 1일까지 지금 3일 남았는데, 네네. 아 지금 대통령이 그 관세 협상을 뭐 하는 진두지휘하는 뭐 그런 게 안 보여요. 이거 뭐 결렬되면은 쌀, 소고기 뭐 시장 개방하고 뭐 자동차 관세 때려 맞으면은 현대자동차 이거 박살을 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이 물밑 작업, 비공개 작업들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 총수들을 만나면서. 예. 네, 기업 총수들을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해결을 기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요, 제가 이때까지 대미 세계 패권을 중심으로 좀 방송에 나올 때마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 이야기는 이영풍 TV를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경제적인 것으로 좀 얘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자, 그러면 일본하고 미국은 지금 이미 협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참조해야 될 거는 지금 일본과 미국이 어떠한 형태로 관세 협상이 이루어졌나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죠. 이거 이재명 정부의 팁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이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먼저요, 미국이 일본과 협상을 할 때 지금 일본이 무엇을 받아주었느냐? 쌀 시장을 확대해 줬습니다. 수입 더 받아줄게 우리. 네. 그리고 얼마 투자한다라고 했죠?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려 750조입니다. 750조면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지금 700조 약간 넘거든요. 자, 그럼 750조면 우리나라 한 해 예산보다 높은 비용을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겁니다. 자, 근데 철강은 못 낮췄어요. 철강 못 낮췄는데 철강에 대한 위협이 일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본에서는요, 지금 미국의 철강 회사를 인수했죠. 인수했죠. 미국에서 자체 생산이 가능합니다. 관세 붙습니까? 없습니까? 세금이 없습니다. 아예. 자, 그러면 미국은 철강과 자동차가 해결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가요, 왜 일본과 비교를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랑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비슷해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수출 경합도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미국에 15% 관세가 붙는데 우리나라는 자동차 25%가 붙고 철강 50%가 붙으면 이거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 경쟁력이 완전히 작살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위기죠. 자동차 철강 부분에서 막힌다. 이 두 개만 상상해도 지금 심각한 위기인 겁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 얼마 전에 지금 비행기 타기 전에 1시간 전에 취소 메일이 왔습니다. 왜 취소 메일이 왔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중국에 줄 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스탠스가 마음에 안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협상안을 보낸 게 미국의 마음에 아주 안 들었다. 내 성에 아주 안 찼다. 미국은 일본 수준의 우리나라의 제시를 원하는데 턱도 택도 없는 제시를 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볼 필요도 없구만. 안 만날게. 외교 결례가 돼도 니네랑 만날 이유가 없다. 이 정도 협상안이면. 이라고 던졌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5,500억 달러 투자할 수 있습니까? 일본처럼 750조인데요. 이거 우리나라 한 해 예산보다 높은데요. 근데 미국이요. 지금 우리나라에게 이와 비슷한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쌀 시장 개방해라. 30개월 넘은 소 수입 받아라. 이것뿐만이 아니죠. 검역 단계에 있는 사과도 빠르게 조치해라. 그리고 유전자 변이 감작도 받아라. 자, 근데 우리나라가
쌀 안 돼요. 소고기 고려해 볼게요. 투자 아직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만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건 지금 이재명과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본과 비슷한 상황의 수준의 투자를 할 수 있나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국내 총 생산 GDP가 2배 높습니다. 2배. 예, 2배가 높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과 같은 수준의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미국은 왜 이 동일한 투자를 요구할까요? 일본과 대한민국이 미국과 교역을 통해서 얻는 흑자 비율이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네.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얼마나 큰 경제적 의존을 하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됩니다. 반미를 외칠 때가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 그럼 우리나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이재명 정부가 확인하고 처신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과 선을 만약에 제대로 그었다면 미국은 훨씬 더 친화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했을 겁니다.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관세 협상 이거 문제도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네. 제가 볼 때 특별한 요구 없이도 우리한테 관세를 유리하게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미국은 한국을 진짜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을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여기서 이렇게 공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을 거예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민주당과 이재명과 좌파 세력들이 정말로 이렇게 미국을 공격해 되는 거 아닙니까? 국익에 반하는 행동이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이 관세 협상을 보고 있으면은 한미 간의 관세 협상, 일본과 미국 간의 그 관세 협상을 보면 크게 보니까 돈의 문제로 수렴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과 한국 간의 지금 관세 협상은 정치 돈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요인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해요. 미국 차와 일본 차와 한국 차 같은 경우는 가격대도 비슷하죠. 경쟁력도 비슷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관세가 한쪽은 15%고 한쪽은 25% 지금 현 상태가 유지가 됐거나 혹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경쟁력 다 끝나는 거예요. 스톱되는 거죠. 예, 현대차 경쟁력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더 비싼 차, 고급차 이런 게 아니라 실용주의자들이잖아요. 예, 실용주의자들입니다. 어떤 거 택하겠습니까? 일본 차가 우리나라의 기술이 뒤처지지도 않아요. 더 오히려 상위에 있다고 봐야죠. 그럼 이건 한국 차를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정말로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예, 자동차 산업이 죽으면 자동차만 죽나요? 미래 탈 것도 죽습니다. AI도 죽습니다. AI의 대다수는 자동차가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등으로요. 자, 우리나라 산업이 전반적으로 다 죽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지금 이게 정치적이거나 이념적 잣대를 빨리 내려놓을수록 좋다. 미국은 지금 양다리 타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다리를 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니 이 이념 잣대를 내려놓고 미국의 납작 엎드리기라도 해라. 왜? 이재명 엎드리는 거 자존심 상한 일 아니잖아요. 네. 국가 국익을 위해서 엎드려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지금 이 점이 참 저도 참 아이러니컬한 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쌀과 소고기 시장이 개방된다. 네. 또 관세 폭탄을 맞아서 현대 자동차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면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몰표가 많이 나왔던 호남 지역 농민단체.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격파하려고 하는 불경 지역의 자동차 산업 벨트가 박살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산업 하나가 예를 들어서 산업 하나가 정말로 쇠퇴의 걷는다는 것은 이 회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지역 일자리 다 사라집니다. 자, 일자리가 사라지면 받던 월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의 내수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영업자 다 죽는 겁니다. 자,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일본이 무려 지금 750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국에 투자한다라고 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거 투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정치적 관계가 좋았다면 아까 우리 선배님처럼 정치적 관계가 좋았다고 하면 이건 충분히 협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 꼴 보기 싫거든요. 이재명 꼴 보기 싫어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 민주당 꼴 보기 싫은 겁니다. 자, 쟤네들이 북한에 대북 송금도 불법으로 했던 의혹이 있고 그럼 이거 지금 유엔 제재까지도 위반한 국가에 사람이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의혹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꼴 보기 싫고 얘기하기도 싫은데 조건도 안 좋아요. 자, 그럼 이거 협상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골프 사진 올리는 거 아닙니까? 니네가 급하지 내가 급하냐를 보여주는 정치적 행위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미국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의 사진은 무조건 정치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정치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다. 니네 안 급해? 난 더 안 급해. 나는 골프 쳐도 돼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누가 급한지 정확히 인식해야 된다. 자, 이재명도 위기를 느끼긴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불러요.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불러요. 구강모 LG그룹 회장도 불러요. 김동관 하나 부회장도 불러요. 자, 그럼 다 불러놓고 비공개 회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돈 내라는 소리겠죠. 돈 내라. 미국에 투자해라. 자, 기업이라는 것이 정상 가동하려면요, 국가의 압박으로 투자해야 됩니까? 이익이 눈에 보일 때,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을 때 투자해야지 기업이 성장합니까? 당연히 후자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앞에처럼 국가가 니네 투자해서 투자하게 되면 뭡니까? 이게 시장경제 체제가 깨지는 겁니다. 거죠. 만에 하나 지금 이재명의 정치적 압박으로 이런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 역시도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당연히 정치력으로 풀어야죠. 이재명의 정치력으로 풀어야죠. 그렇게 정치 잘할 수 있다면서요. 실용적인 정치할 수 있다면서요. 당장 지금 가장 실용적인 실용성을 띄워야 되는 정치 지금 과제가 관세인데 왜 해결 못합니까? 이게요. 지금 민주당들이 이 경제 고자라서 그래요. 아무것도 몰라요,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에 대한 리스크도 모르고 후폭풍도 예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당시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부동산 정책을 꺼내놓고 집값을 2배 띄우고 막 했던 거 아닙니까? 경제를 모르니까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같은 얘기하는 것이고 홀테일 경제학 같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최소한 엎드릴 때와 안 엎드릴 때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라도 파악하라는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당이 지금 이렇게 한두 곳 방송에서가 아니라 이 정도면 이건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진짜로 규탄 집회라도 열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빠르게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하라고 이건 집회라도 열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저는 오늘 뭐 논평도 그렇게 한 바가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르재단 출연해라 네. 이렇게 했다가 직권남용으로 뭐 강요 혐의로 기소되어서 실형을 살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실은 그 원리를 보면 거의 똑같은 것 같거든요.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이재용 회장, LG그룹, 현대 정의선 회장 불러서 자 이리 와보세요. 비공개로 그 미국에 투자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직권남용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어령 비어령이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석할 거야. 내로남불이죠, 완전히. 야, 이럴 때는 국가를 위해서. 니네가 하면은 직권남용.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법이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 자체가 법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주관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했던 것과 똑같아요. 룰이 명확치 않은 건 거죠. 그러면 이게 판사들이 이제 자기들의 롤이 헷갈리는 겁니다. 역할이. 자, 야 이거 법대로 해석하면 내가 온전치 못하겠는데, 네, 그럼 이제 정치에 줄 서는 거예요. 판사가 정치에 줄을 서야 되고, 검사가 정치에 줄을 서야 되고, 경찰이 정치에 줄을 서야 되면 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독재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빠르게 우리가 비판할 부분들, 여기에 이영풍 진짜 앵커님께서 비판을 하고 계시지만 이영풍 앵커님을 넘어서 이건 정당 내에서도 엄청난 비판이 일어야 된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행위하려면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시켜주고 해야죠. 우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후보자는 사실 경제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 관련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리면 저도 많이 배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준비한 질문이 있어요. 아, 네.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코스피 5천 간다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거 알고 봤더니 세금을 더 뜯어내려고 하는 거지.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다시 또 이렇게 해버리면 이 세금 더 내야 되는 거죠. 두 개가 있죠. 지금 핵심 이슈가 증권거래세가 있고 지금 대주주에 대한 기준 변경이 있는 거죠. 예. 이 두 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는 기존에 0.15%였어요.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계속 낮춘 겁니다. 낮춘 거죠. 네. 그럼 사람들이 0.15% 신경 잘 안 써요. 그럼 이재명이 지금 하는 말은 증권거래세를 다시 올려야겠다. 세수가 부족하니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증세 정책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0.2%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국민들이 볼 때 0.15%에서 0.2% 아유 개친조친이네. 별 반응이 없는 겁니다. 이거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격하셔야죠. 해야죠. 이거 해야죠. 구체적으로 공격해 볼까요, 한번?
자, 일반적인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1,400만 이상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서민 기준으로요, 투자 액수가 약 평균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는요, 사고 팔 때마다, 정확하게는 살 때는 내지 않고 팔 때마다 내는 겁니다. 한 번 거래마다 내는 겁니다. 0.15%를 내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0.2%를 내는 겁니다. 그럼 5천만 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기존에 한 번 거래할 때 7만 5천 원을 냈던 것을 이젠 10만 원을 내는 겁니다. 아, 그렇게 높아져요? 네, 그럼 2만 5천 원 올라간 거네요. 네. 2만 5천 원 올라갔으니까 그 정도는 참으면 될까요? 자, 증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요, 한 세 종류를 볼 수 있습니다. 데이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 거래를 그렇지. 하는 분들이 네. 있어요. 단타. 스윙 투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 2주 정도를 보유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중장기 투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데이 트레이딩 하는 분들부터 볼게요. 많이 안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루에 5번 정도 거래를 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만 5천 원 곱하기 5는 12만 5천 원이네요. 예. 여러분이 방금 얻어먹은 15만 원 소고기값하고 똑같네요. 그렇네. 네.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이 이재명이 증권 수수료를 0.2%로 올리는 순간 얼마 전에 받았던 민생지원금 15만 원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권 거래세로 빠져나간다. 날라가 버렸네. 예, 5번만 거래하면, 아하. 하루에 5번만 거래하면, 그죠? 아니요, 이게 하루에 5번만 거래하면 하루 만에 빠져나가는 하루 만에 거죠. 빠져나가는 거죠. 하루 만에. 예. 자, 그럼 하루 만에 12만 5천 원이 빠져나갑니다. 더 증가해서 세금을 냅니다.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이거? 네. 약 360만 원 되겠네요. 1년이면 얼마죠? 네, 3,600만 원, 4천만 원 되겠습니다. 4천만 원 자, 5천만 원 정도로요. 여러분들께서 이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세금을 더 납부하셔야겠죠. 이야. 네. 자, 그리고 데이 트레이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스윙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번 거래 시 2만 5천 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한 달에 3번, 4번 거래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한 달에 10만 원이 더 추가 세금을 내게 되네요. 예. 자, 그럼 한 달이면은 얼마 전에 받으셨던 민생지원 회복금 날리네요. 날리는 1년이면 120을 더 내셔야 되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께서요, 제가 데이 트레이너는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요즘에 거의 많이 대다수가 하니까. 데이 트레이너예요. 많이 하니까. 자, 그러면 데이 트레이너가 아니라 한 달에 뭐 한 주씩, 한 주에 한 번 정도 거래를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도요, 1년에 110만 원에 120만 원의 세금 더 내시는 거예요. 15만 원 받고. 자, 이게 민주당의 경제 정책입니다, 여러분. 이거 허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야, 해봐야 2만 5천 원뿐이 안 되잖아 하고 넘어가실 게 아니라 한 번 거래할 때마다 2만 5천 원이 증가하는 것이다. 5천만 원 투자의 기준으로.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충격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크신지 아시겠어요? 계산해 보세요. 1억이면 이거의 두 배입니다. 투자액이 1억이면.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근로소득만으로 힘드니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로 이렇게 희망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식 공부하시면서 데이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스윙 투자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큰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소고기 한번 얻어먹고 진짜 비싼 술 몇 병을 갖다 바치도 부족할 정도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야,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싹 됩니다. 제가 잘 물어봤죠,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쉽게 이해 잘해주실 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거 말고도 증권거래세 말고 주식 양도세도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지금 대주주 주식 양도세거든요. 그럼 기존에는 한 종목을 일정 기간 이상 50억 이상 보유했을 때 대주주들에게 양도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자, 근데요, 이제는 10억 이상이면은 부과하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자, 그럼 그거 부자 증세잖아. 그건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건가요? 아니요. 자, 50억이었는데 내가 세금 50억 원어치를 갖고 있으면 10억이 넘으면 결국은 세금 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10억 이상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매도하겠죠. 그렇죠. 연말이 되면 주식을 매도할 겁니다. 네. 주가가 폭락할 겁니다. 이거 누가 받아야 되죠? 개미 투자자가 받는 겁니다. 아하. 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부자 증세는 괜찮아가 아니라요, 부자들의 현금 흐름을 막게 되면 이 피해가 통상 부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서민에게 갑니다. 개미에게 갑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된다.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법인세 상승은 거의 확정됐죠. 법인세 1% 상승, 1% 상승해도 나는 법인 회사 대표도 아닌데 상관없어. 상관없을까요? 그 1% 세금이 어디로 갈까요? 물가로 갑니다. 네. 제조 원가에 세금도 포함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살려고 할 때 그 1%가 더 가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것들은 경제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증세 정책을 펼치는 것은 이 대가가 서민에게 온다라는 것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재철이라는 분이 풍부한 지식, 다방면 지식에 감탄했다. 아, 감사합니다. 감탄했으니까 찍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지지해 주세요.
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노란봉투법 이게 시행하게 되면 뭐 GM 같은 한국 GM 같은 자동차 외국인 그 외국계 투자가 아니 그럼 한국에서 나갈래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도 몇 번 하는데 외국에 나가 있는 제조기업들을 국내로 들여오는 걸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정책들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정책, 증세 정책으로 그리고 지금 노조, 강성 노조들을 활발하게 해주는 정책으로 있던 기업을 내쫓는 걸 오프쇼어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계 각국들은 리쇼어링 정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만 해도 보세요. 야, 우리나라에 투자해. 제조업 들어와. 막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야, 우리 더 노조를 강화시킬 거니까 니네 나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GM 나가면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일자리 사라지면 받던 월급이 사라져요. 자, 그럼 쓸 돈이 없네요. 주변 이 지역의 내수가 다 작살나는 겁니다. 자, 그럼 소상공인들 다 죽는 거예요. 자, 이건 경제가 계속 순환이다. 소상공인 장사 안 되면 어떡하죠? 아르바이트 일자리까지 사라집니다. 이제 정식적 일자리가 아니라 알바 일자리까지 사라져요. 자, 그럼 내가 더 뛰게 되겠죠. 네. 인건비라도 줄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게 계속해서 경제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강성 노조를 강하게 해서 안 된다. 노란봉투법이 뭡니까?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부당한 지금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기업이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게 노란봉투법의 그렇죠, 핵심 그렇죠.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불법 파업이라든지 불법 쟁의에 대해서 법적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불법 파업을 하든 불법 쟁의를 하든 이거는 노조한테는 책임 없고 기업 얘네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참 이거는요, 불법 쟁의 면허권을 지금 노조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불법 파업 면허권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얼마든지 기업을 노조들이 뒤흔들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노조가요? 민노총이요. 민노총이 어디예요? 북한 진흥문 받은데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시장 경제를 완전히 죽여놓는 정책이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민노총이 무슨 돈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민노총이 기업들하고 단체 협약이라는 걸 맺어요. 그럼 단체 협약을 맺으면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근로 조건의 향상도 주장하지만 이것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근로자들에게 대의원이란 걸 뽑아요. 노조 활동을 하는. 그러면 전임 노조원도 뽑습니다. 일 안 하고 월급 받는 사람. 그렇죠. 자, 이거 무임금 무노동 원칙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죠. 이것만 뽑는 게 아니에요. 또 노조 대의원들을 뽑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공가를 줄 것을 기업에 요구합니다. 공가가 뭡니까?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날. 그렇죠. 이거를 기업에 따라서 최소 10일에서 막 15일, 20일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최소한 1년에 20일, 뭐 15일, 20일 안 나가도 그날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날 일한 걸로 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이. 네. 그럼 이 사람들은 그날 뭐 할까요? 집회 나옵니다. 그렇지. 네. 집회 나와서 민노총 집회에 동원됩니다. 자, 이게요, 지금 이 구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민노총이 움직이는 자본의 대다수는 기업이 자기들도 인지하지 못한 채 기업이 내고 있다. 노조의 압박에 의해서. 자, 이런 것들도요, 지금 보수주의자라면, 보수정당이라면 무임금 무노동 원칙에 의해서 기업들이 이런 부담을 갖지 않게 해야 되고, 이런 자금으로, 기업의 자금으로 부당한 정치 행위를 하고 있고, 정치 시위를 하는 노동 조합들, 이 민노총의 행위를 막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들을 정확히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넉놓고 있다가 노란봉투법, 이때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으로 수차례 막았습니다만, 이게 통과되게 되면은 수많은 기업들이 정말로 흔들리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들은 굳이 대한민국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리는 거 정말 한순간이 될 수 있으니 제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바른 경제 정책 펼칠 수 있게 국민의힘이 투쟁하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오늘 우리 김민수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자를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니까 지금 반응들이 야 저렇게 경제 전문가 창업 왕이었습니다. 경제 실물 경제 그냥 흔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국민의힘 최고위원 되면은 경제 정책 잘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자 우리 김민수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의 절실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지난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가슴을 치던 국민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국민들의 모습이 당겨서 승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패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선택으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부터 최고위원회에 이르기까지 투사들을 뽑아주십시오. 투쟁이 혁신입니다. 투쟁이 곧 혁신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투쟁해야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고 대한민국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옳은 판단을 계속 더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건강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세요? 김문수 후보님이요. 예,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서 네. 이야기해 주세요. 김문수 후보님 그렇게 좀 재밌게 보입니다. 예. 재미있게 보인다. 네. 지금 지지세가 하락이거든요. 좀 하향세로 왜 하락된다고 보세요? 매력이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하향세가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최근에 그 전환계열 뉴스에 나가냐 마냐 이걸로 좀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처음엔 분명히 나오는 걸로 제가 화요일 날 예. 원래 오늘 날짜로 결정돼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예. 근데 안 나왔잖아요. 예. 도망간 거 아닙니까? 이걸 미루고 나갈까 말까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 되게 모양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은 예. 그 슬로건이 있어요. 강하게, 선명하게. 뭐가 선명한 건지 제가 아니 도망갔잖아요. 지금 우파 유튜브 바닥에도 못 나올 정도면은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건데 누구 눈치를 보냐? 원래 이 레거시 미디어들, 예. 뭐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예. 원래 이때까지 국민의힘이 레거시 미디어들과 같이 이렇게 정치를 해오고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그쪽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아직 당대표 된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 후보 당시에도 눈치를 많이 봤던 것 때문에 비판 여론이 있는데 예. 당대표 되기 전에도 또 눈치를 보고 있으면은 도대체 뭘 믿고 강하게 선명하게 이 슬로건이 믿음직스럽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하향세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광장에 나와 있는 애국 국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네. 김문수 후보가 윤어게인을 부정한다. 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과 좀 멀리하려고 한다. 네네네. 그 지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김문수 후보님한테 예. 좀 많이 포기를 했어요. 왜요? 대통령 후보 당시에 예. 정말 많은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끼는 저랑 같이 활동하는 친구 중에 최인호 구의원이라고 있는데요. 예. 그 친구도 김문수 캠프에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끼는 동생인데도 김문수 캠프에 있는데 김문수 그때 당시 대통령 후보 당시에 예. 욕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실망이 많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최인호 구의원한테도 무슨 얘기를 많이 했었냐면은 김문수 후보가 본인 소신에 의해서 이제 계엄은 반대한다. 오케이, 나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윤어게인도 부담스럽다면 나는 윤어게인을 지지한다. 뭐 이런 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예. 다만 본인이 지금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대통령 후보라든지 당대표 후보라든지 뭔가 하려고 뭔가 바꾸려고 나온 거일 텐데 예. 도대체 뭘 바꾸겠다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예. 싸울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나온 건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윤어게인을 부정하고 저는 일단 윤어게인 부정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 맞고요. 근데 윤어게인 부정 그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왜 나오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 나오셨나요? 예, 일단 근본적으로 정치인이 되려고 뭔가 나왔으면은 뭔가 투철한 목표 의식이 있고 저는 최소한 그거는 바랬습니다. 김문수 후보한테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야위고 너무 썩었다. 이 국민의힘 이때까지 주류는 싸우지 않고 항상 회피하고 비겁하고 그런 정신이 만연하기 때문에 내가 그 국민의힘 기득권 다 박살내버리겠다. 뭐 이 정도라도 하고 나오든가. 그것도 아니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떤 느낌이냐. 이 나쁜 국민의힘 기득권이 있는데 내가 근데 이 자리에 가고 싶어. 나 한 번만 믿고 표를 찍어주면은 내가 그 국민의힘 기득권이 돼서 이때까지 국민의힘 기득권이 보여줬던 모습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해볼게. 이 정도 느낌이란 말이에요. 느껴지기에. 예. 물론 후보 본인은 아니시겠지만은 그렇다면은 그 정도 결기로는 솔직히 매력이 없습니다. 지금 지지율 추이를 보면요. 네. 한 10여일 사이에
그 김문수 후보 지지율은 이렇게 하향 추세로 돌아섰고 네. 장동혁 후보가 10%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경태는 안철수를 많이 찍어요. 아, 그렇죠.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역선택이죠. 중도 뭐 이런 그죠? 거죠. 네. 지금 장동혁 후보가 이렇게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건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그러면 그 딱 치고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김문수 후보가 못 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딱 치고 들어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그런 거죠? 일단 선명하지가 않잖아요. 김문수 후보의 슬로건이 강하게 근데 김승복이란 별명이 있죠. 강하게라고 했는데 김승복이란 별명이 있고요. 선명하게라고 했는데 파파미 지금도 파파미 이러고 있습니다. 강하게 선명하게 둘 다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상쇄하고 있는 게 장동혁 후보의 스탠스인데 예. 최근에 장동혁 후보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냐면요. 한동훈이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튜버 한동훈 있잖아요. 예. 그 유튜버 한동훈이 뭐라 했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윤어게인 할 때가 아니라 보수 어게인을 해야 된다. 보수 어게인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그 슬로건을 또 들고 나왔는데 예. 그랬더니 장동혁 후보가 그 보수 어게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런 거 의미 없고 그런 거는 윤어게인이 진짜 보수 어게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장동혁 후보한테 윤어게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윤어게인이 진짜 보수 어게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아스팔트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아니면 강성 지지층 아니면 예. 전통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목말라 했었던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장동혁 의원이. 네, 그렇죠. 그래서 장동혁 의원이 그 최근 한 발언 중에 뭐 이런 거 있어요. 전한길 씨하고 또 어제 뭐 홍준표 뭐 전 대구시장이 뭐 신천지 관련 이야기 가지고 했더니 저 장동혁 의원이 아니 전한길 씨가 왜 정치를 하면 안 되냐. 그죠? 안철수 이쪽 세력들이 전한길 같은 저런 극우 세력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네, 뭐 그죠? 네. 한동훈이도 뭐 극우와 절연해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그 사람들이 왜 정치 못하냐. 그거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 와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네. 뭔가 여기 이 클럽은요 키가 180cm 이상 돼야 되고요. 예. 입밴을 놓는 거군요. 이 수트도 입고 와야 되고요. 예. 뭐 좀 이 얼굴에 뽀송뽀송 발라야 되고요. 비비크림 발라야 되고. 그래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세요. 입구컷. 예. 입구컷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한동훈처럼 가발 쓰고 비비크림 이 발라야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라도 민주당이 아닌 것 같고 내가 보수 우파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입밴을 놓는 것 자체가 지금 그 조경태 후보라든지 뭐 안철수 후보라든지 그쪽에서는 아예 쳐내야 된다 이러고 있다 보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 말대로 전한길 선생님한테 만약에 출당 조치가 있다라던가 뭔가 징계가 있다라던가 하면은 국민의힘은 정말 무쓸모 무는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네. 전한길 씨가 뭘 잘못했죠? 부정선거를 입 밖에 올린 죄. 아. 부정선거를 입 밖에 올린 죄, 윤어게인을 입 밖에 올린 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약간 금기시하고 있는 성역 같은 거를 톡톡 건드리면은 막 경기를 예, 경기를 일으키면서 이런 극우 이단아, 그러니까 여의도 시각에서는 이단아인 거죠. 이건 뭐 우리 어디 천민이 말이야. 우리 고상하게 여의도 수트 입고 딱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디 맨날 유튜브 틀면 막 표정 막 구겨가면서 품격 떨어지잖아요. 품격이 보수의 품격을 지켜야 되는데 품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천민 같은 애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전한길 선생님이 지금 하나의 상징이 됐다. 그렇지. 어떤 상징이냐면은 국민의힘 하면은 법조인들, 뭐 판사, 검사, 아니면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맨날 들어와서 말년에 이제 꺼드럭꺼드럭 대면서 공천 받고 그런 정당의 이미지가 있었. 옛날에는 뭐 엘리트 그런 이미지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노회한 엘리트들이 와가지고 말년에 배지 하나 다는 이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그 이미지를 지금 그 사람들 시각에서 봤을 때 천민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천민들이. 일명 뭐 윤어게인이라고 불리는 이 아스팔트 이 천민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득권과 반기득권의 이 충돌이 전한길 선생님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이명준 대표나 뭐 이영풍 대표도
천민 계급에 속하는 거네. 원래 이영풍 대표는 언론계에 계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중간인 거죠. 예, 그래서 예. 선골은 아니지만은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아, 저도 뭐 민노총 사장 퇴진 운동하다 잘렸으니까 예. 저도 천민 계급으로 아. 이제 추락해서 그러니까 반역자인 거죠. 반역자. 네, 예. 반역자. 천민 계급이 이 국민의힘 당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한번 바꿔야 된다. 물갈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민주당은 옛날에 운동권들이 싹 들어와가지고 했잖아요. 물갈이를 네. 했잖아요. 원래부터 그런 당이었고. 근데 국힘당은 지금 동떨어져 있거든요. 제야 시민사회랑 뭐 천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제야 시민사회랑 이 여의도 제도권이랑 너무 이 간극이 너무 커요. 이거를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장동혁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은 네. 이 천민들의 반란, 천민들의 반란. 천민들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이 선명하게 그걸 해준다면은 나중에 가서 또 통수 치면은 그런 또 문제인데, 근데 통수를 안 치고 그대로 잘 간다. 천민들의 반란을 위에서 장동혁 후보가 띄워준다 하면은 장동혁 후보는 국힘당 역사에서 꽤 길이 남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천민 계급들이 네. 국힘당에 들어가서 네. 뒤집어 엎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일단 간극이 너무 크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국힘당은 전라도 노조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택을 많이 받는 자유시장 경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수요가 여기에 쏠린다 하면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줘야 되거든요. 예. 그게 아니라 신문물을 거부해요. 어허. 그러니까 지금 신진 세력들의 신문물을 거부하고 있어요. 어허. 가두리 쳐놓고 그 안에서 예. 전라도가 왜 발전이 없냐? 신문물을 뭐 대기업이 들어가겠다 하면은 거기 노조들이 기업 들어오지 마라. 우리는 항상 그 재래시장 써야 되고 뭐 사람 정 넘치게 막 옛날 거 써야 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들의 신문물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전라도 노조들이. 예. 발전이 없고 맨날 농사만 짓고 김대중 컨벤션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죠. 근데 지금 이 국힘당 꼬라지가 딱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허. 발전이 없어요. 신진 세력들의 이 신문물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는 이미 막 엄청난 변화가 있고 청년들이 막 유입되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계속 이거는 채통이 떨어지고 품격이 떨어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지금 네. 배지들이 소위 말해서 그 의회 권력의 달콤한 꿀단지만 빤다 이거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자기들의 어떤 위상에 도전하는 경쟁 세력이 나타나면 야 저거 그거야 저거 저 안 돼 저거 품이 품격이 떨어져. 떨어지고 채통 떨어지고 품격 떨어져.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질타를 받는 그 이유도 김문수 후보님 원래 예전에 유튜브 잘 하셨잖아요. 아스팔트 잘 나가셨잖아요. 저도 출연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셨으면서 조중동은 방금 보니까 아까 조선일보 또 나가 있더라고요. 예. 조중동은 잘 나가잖아요. 예. 유튜브 나오는 건 부끄러우세요? 언제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겁니까? 저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님이 설사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계속 그런 마인드라면 계속 갈 겁니다. 자,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이슈는 뭐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국힘당에서 전당대회에서 핵심 이슈요? 핵심 이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지울 수가 없죠. 예, 지울 수가 없고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측근들이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예. 정작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 네. 국민의힘은 이런 반구하고 있지 않아요.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네. 출당시킨 것도 굉장히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금 윤어게인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저는 이뤄지는 게 사실 그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우리 품격 있으신 여의도 제도권 양반 나으리들께서는 그거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렇다면은 탄핵에 대한 당부당 탄핵이 정당이냐 부당이냐 이런 정도라도 얘기를 해줘야죠. 이 정도도 안 하고 그냥 이재명과 싸우겠습니다. 이 정도로는 우리 내부도 정리를 못 하고 했는데 이재명이랑 싸우는 거는 저는 사기치는 기만이라고 봐요. 네. 김문수 후보가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한번 한번 접견하려고 시도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정말 좋겠고 지금 저는 그냥 김문수 후보님이 이렇게 보여요. 오랜만에 따뜻한 여의도 제도권에 지금 안착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못 됐고 자 이제 당 대표라도 이제 안착을 해야 되는데 내지는 그 주변에 김문수가 안착이 되어야 이제 자기들이 공천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밀려서라도 지금 안착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김문수 후보님이 모든 주변의 상황들을 봤을 때 예. 맞는데 그 알겠어요. 그러면은 안착을 하고자 하면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최근에 강적들 나가서도 거기 조중동 패널들도 당신 스탠스가 뭐냐 윤어게인이냐 아니면은 제도권이냐 스탠스를 명확히 해라. 그러니까 그때 한다는 소리가 저는 전환길만 드리는 게 아니라요 진중권 교수도 영입을 할 거다 뭐 이런 망언까지 이제 그 장면 보셨죠? 네. 진중권 교수도 영입한다는 그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죠? 일단 진중권 교수는 정의당 출신이고요. 예. 그냥 뭐 민주당 출신 정도도 아니고 정의당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하. 자, 김문수 후보님 전향하신 분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님은 본인 스스로. 근데 아직 전향은커녕 본인 스스로 아직도 자랑스럽게 난 사회민주주의자다 뭐 이런 사람을 영입하겠다. 심지어는 요즘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퀴어, 젠더 문제까지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게 과연 본인께서 박정희 추도사 막 눈물로 했잖아요. 박정희 무덤에 침을 뱉었던 제가 과연 그게 박정희 정신인가? 과연 그게 이승만 정신인가? 물어본다면은 김문수 후보님께서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이명준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명준 대표님이 사실은 광장에서 정말 2030 청년들의 여론을 잘 대변하시는 분인데 김문수 후보님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뭐 인격적으로는 존중합니다. 인격적으로는 존중하고 근데 뭐 지금의 모습은 그냥 저 원래 김문수 장관님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경선 때 한덕수 대통령 후보냐 아니면 김문수 대통령 후보냐 했을 때 저는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좀 더 잘 싸울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막상 본 후보 되니까 딱 달라지는 거 보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 TV조선 그 강적들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번만 더 제가 질문 드리면은 그 토론할 때 말이죠. 네. 거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강적들 출연하는 것 자체가 그 잘못된 선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의미에서? 김문수 공보단이 잘못 판단한 건데 거기 나와 있는 뭐 한 4, 5명의 그 패널들은 한 사람 세워놓고 그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대응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적대적인 패널들과 이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고 1대 다수로 싸우게 되면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그 프로그램이 왜 나갔을까요? TV조선에서 그랬나? 뭐 조중동이니까 일단 예. 뭐 따뜻한데 안고 보자 일단 뭐 그런 일단 눕고 보자 약간 그런 심리 아닐까 싶은데 거기 강적들에 나가서 근데 잘 싸운 모습을 또 보여줬으면 몰라. 예. 근데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댓글 여론도 보니까 와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었냐. 나 김문수 찍은 사람이었지만 진짜 실망이다. 야 정말 나이가 많이 드셨구나. 내가 예전에 알았던 그 투사 김문수의 이미지는 이제 없구나. 많이 노예하셨구나. 이런 댓글들이 많은 걸 보고 저도 솔직히 한때 김문수라는 사람을 응원했던 사람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네.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네. 또는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들 싸우겠다고는 하거든요. 예. 뭐랑 싸울지가 일단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예. 그리고 가장 첫 번째는 내부 정리가 필요합니다. 내부 정리도 안 하고 일단 덮고 가자 식으로 이게 이재명과 싸웁시다 이게 진짜로 싸우자는 의미도 있겠지만 예. 사실 기만적인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의 내부끼리 정리 안 된 것 내가 다 알긴 아는데 묻고 그냥 일단 싸웁시다 이렇게 가는 싸우자가 있다라고 봐요. 특히 김문수 후보가 요즘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 내부 정리가 필요하다. 내부 정리. 네, 강력한 내부 정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싸우러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내부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전당대회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정리의 핵심은 한동훈 세력 척결 아닙니까? 아주 동감합니다. 네. 왜냐하면 탄핵의 원흉이지 않습니까? 일단 국민의힘 정당 자체가 탄핵의
그 공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안에서도 인물을 꼽으라면은 한동훈입니다. 그러니까 어허. 친한파들은 무조건 강력하게 예, 제재할 수 있는 용단 있는. 근데 김문수 후보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도 품고 가자 이러고 있죠. 이준석까지 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정세 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관세 협상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이 관세 협상이 제대로 타결되지 않으면은 쌀 시장, 소고기 시장 개방해야 되는데 또 자동차는 관세 때려 맞을 텐데 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 지난번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때 네.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단체가 민노총하고 전농이잖아요. 트랙터 끌고 오고. 막 전봉준 투쟁단. 네, 전봉준 투쟁단. 아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죠? 이거 이렇게 되면 이 그- 두 단체가 데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재명이 그걸 언급을 했거든요. 예. 우리가 쌀이랑 농수산 이거에 대해서 이 개방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약간 살짝 흘렸거든요. 최근에. 예. 흘리니까 지금 벌써 저 단체에서 시위하겠다. 강력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약간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이거를 계속 개방을 안 하고 있자니 트럼프한테 그냥 얻어 터지고 있는 거고 개방을 하자니 또 자기를 지지하던 이 좌파 단체들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뿌린 씨앗에 지금 거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진짜 이 코미디 같은 일인데 네. 자기들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켜라 해서 파면이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자기들이 또 지지해서 이재명 정권을 만들어냈어요. 네. 민노총하고 전농은 이재명 지지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정권이 지금 관세 협상이 뭔가 지금 삐그덕거리면서 쌀 시장과 소고기 시장, 자동차 시장에 폭탄이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서는 이재명이가 막 엄청 일도 잘하고 유능하고 그래서 막 트럼프를 만나도 쫄지 않고 막 아주 당당하게 외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착각이었나? 네, 이재명은 일 잘하고 이렇게 좌파들이 맨날 이재명 왜 뽑아요? 물어보면은 이재명이 그래도 깡따고 있고 좌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문재인은 약간 허물허물한데 이재명은 그래도 좀 잘 싸운다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랑도 잘 싸울 줄 알았는데 막상 갖다 놓으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깨갱깨갱 맨날 까이고 와도 찍소리도 못하잖아요. 아니 지금 나타나질 않아요. 관세 협상 뉴스에 나타나질 않아. 그러니까요. 그 관세 협상 뉴스에 입도 뻥끗 안 하고 책임 다 회피하고 있죠. 그래서 그 루비오 장관 만나러 가는데 공항에서 그냥 바로 이메일로 까였는데도 찍소리도 못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좌파들 입장에서는 환상이 지금 뭐 한 2, 3년 지나서 와장창 깨진 것도 아니고 한 2달 만에 와장창 깨져버린 거죠. 근데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이재명이 이기고 있다. 트럼프가 지금 이재명한테 쫄아가지고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 거지. 이재명이 이기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얘라 이 자식아 이렇게 한번 외쳐주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소고기 시장 같은 경우에 소고기 시장 개방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좌파 세력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2008년도에 그 광우병 소동이 났을 때 MBC PD 수첩 가짜 뉴스. 그 좌파들의 자랑스러운 그 광우병 가짜 뉴스. 그죠? 그 가짜 뉴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재판부에서도 그건 가짜다. 허위 사실이다. 다만 언론기관의 보도 기능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가짜 뉴스라고 판명이 났는데도 지금 정청래나 박찬대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30개월 이상은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예. 어디 감히 양키놈들이 말이야. 우리 조선이 말이야. 우리끼리 자급자족을 하겠다는데 조선이 우리끼리 자급자족을 해야죠. 어디 양키놈들이 지들 소를 갖다 팔.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지금 이러고 이 수염을 이렇게 딱 쓰면서 갓을 쓰고 수염을 쓰고 절대 안 된다. 딱 이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만 힘들어지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 조선 사대부 때문에 망한 것처럼 지금 또 그 꼴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지금 펜앤마이크 여론조사한 거 보면 쌀 시장, 소고기 시장 개방해야 된다고 47%나 답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국민들은 아는 거예요, 이미 다. 이제 개방할 건 개방하자 좀. 맨날 우리끼리 하지 말고 풀 건 풀자. 그래야 또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 관세 협상에는 잘 안 나타나는 지금 대통령실이 8월 15일 날 광화문에서
국민 임명식 뭐 이 행사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이 당당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취임식을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간이 취임식으로 하고 넘어가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도 뭔가 찔리는 게 있는지 진짜 대통령이라고 본인도 생각을 안 하나 봐요. 그러니까 국민이 임명장을 수여해 주겠대요. 우리의 대통령으로 임명합니다. 라고 적힌 그 문구로 임명장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낮에 하는 것도 아니고 야간에 밤에 완전 웅장하게 조명 예쁘게 삐까뻔쩍하게 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그 엄청난 쇼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진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근데 저는 진짜 당당한 대통령이라면 굳이 그거 안 해도 다 알거든요. 근데 본인이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는 8월 15일 날 국민 임명식이 아니라 괴뢰정부 수립식이구나. 괴뢰정부 수립식. 아이고, 괴뢰정부 수립식이구나. 이게 당당하지 못한 정권이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댓글에 어떤 분은 인민들의 축제다. 그렇죠. 뭐 이렇게 비판하시네요. 우리 이명준 대표님 마지막 하나만 또 제가 지금 노란봉투법 있잖아요. 노란봉투법. 예. 이거 강행되면은 기업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래서 지금 그 유럽 상공회의소 거기에서도 야, 이렇게 되다가는 한국에서 기업하는 거는 그냥 죄다 뜯기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 상공회의소에서도 그 철수를 하겠다. 만약에 노란봉투법이 강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럼 유럽에 있는 기업들도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나가잖아요. 그럼 사실 제 친구들도 취업해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무서운 일인 거죠. 이거는 굉장히. 그래서 근데 친구들 중에 이런 걸 잘 몰라요. 잘 몰라가지고 관심도 잘 없고 그래서 꼭 찍어 먹어봐야 알게 되겠죠. 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우리 이명준 대표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코앞인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전당대회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뭐 여기저기 출연을 많이 할 것이고 뭐 우파 유튜브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요. 장동혁 의원이 그래도 좀 정통 보수 우파 시민들의 애달픈 마음을 잘 이렇게 달래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쪼록 지금 이 전당대회는 단순히 당대표 누구 뽑느냐 이런 정도의 전당대회가 아니라요. 국민의힘이라는 이 체질을 바꿀 수 있느냐 마냐. 아까 약간 장난처럼 말씀드렸지만 천민들의 난이 들어가서 아예 DNA를 바꿀 수 있느냐 마냐. 아니면은 또 맨날 그 영감들이 정치하는 그 뒷방 정치가 될 것이냐. 그 체질을 바꾸냐 마냐의 전당대회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됐건 장동혁 후보가 됐건 이 구도를 잘 아셔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잘사 회원 가입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여러분 말씀하시고 몸으로 때우시고 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돈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말과 몸과 돈이 삼위일체가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사회,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화이팅!